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소설의 개념과 서사문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설은 서사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소사문학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역사,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서사문학은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건의 나열은 서사문학이라 할 수 없고요. 어떠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 같은 원인과 결과,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래 이야기 재밌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소설은 호구성입니다. 진실이 있는데 호구적인 것이어서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일기하고 다르고 다큐멘터리하고 다르고요. 작가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 이야기는 상상력, 즉 호구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호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소설은 우리 시대의 서사문학인데 가장 대중화된 장르입니다. 소설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신화 같은 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진 신화와 하나의 이것도 호구지만 전설과 그 다음에 민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서사 장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죠. 특정한 시대에 수많은 민초들,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지난 말씀드린 거 동명왕 이야기는요, 고구려가 건국될 때 신화시대 유아의 몸에서 알로 태어났다. 주몽이 그 다음에 그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이야기도 있고, 신화시대의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와 세계사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소설의 김동인의 감자는 그 시대의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개인의 힘을 어찌할 수 없어서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인격과 자아상이 파괴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파괴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소설은 화자에 의해서, 서사 문장은 화자에 의해서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야기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요, 화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회를 인식하는 인간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와 화자와의 관계는 삶의 양상, 살아가는 모양과 상태, 인식 주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밖에 서사문학의 특징은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인물과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이 그냥 하나의 사건만 계속 보여주면 재미가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과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해결되고요, 발생하고요, 사건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소설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나겠죠. 형성화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성과 시점인데요. 구성은 피에로티, 말씀드린 거, 플롯입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짜임새나 밀접한 짜임새, 아주 촘촘히 짜여진 짜임새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3요소가 된다면, 3요소라면요. 발단과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는 하나의 구성이겠죠. 구성. 한국말로 구성인데 플롯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서양 소설에서, 영국 소설에서 구성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에 따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누가 살았다, 태어났다, 죽었다는 소설로서의 가치가 형격이 떨어지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원인, 어떤 사람이 죽었다, 왜? 슬퍼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슬퍼서 슬픔 때문에 이렇게 뭐 따라 죽었다. 어떤 사람이 살았다,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이거는 플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로미오 줄렛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를 따라서 죽었다. 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플라시입니다. 인과관계가 플라시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 서술자가 있는데, 서술자의 위치나 서술 태도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구성이 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작가가 모든 소설을 다 알고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시점, 1인칭 시점, 시점이 있겠죠. 구성과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과 문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 지난번 말씀드린 토지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하동과 진주부터, 그리고 서울도 나오고요. 그리고 북만주, 간도까지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배경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사회적 배경을 조성하고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영국 소설 토마스 하디의 귀향이 있습니다. 귀향. The Return of the Native. 귀향을 어제 한 2시간 됩니까?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영국의 익든 히스라는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영국의 시골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여성이 프랑스 파리의 대도시 공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남자랑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가기 전에 그 자연 환경 때문에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익든 히스라는 그 영국 소설의 공간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의 공간은요,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적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토마스 하디의 테스가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The Return of the Native, 귀향 작품 보시면 주인공들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거나 만족하게 살지 않고 대도시, 화려한 프랑스 파리 같은 대도시의 문화와 대도시의 찬란한 문화와 세련됨, 그리고 물질 문명, 화려한 현모니즘, 문화를 동경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환경을 버릴 때 자연 환경에 의해서 파리로 가기 전에 영국의 시골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19세기 영국 소설에서 혹은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도 있고 자연적 환경 같은 거죠. 사회적 환경은 또 토마스 하디 예를 들면 주디 업스키어, 비운의 주둔한 남자,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19세기, 20세기 넘어갈 때 주둔한 사람, 하디처럼 직업이 목수입니다. 시골의 목수인데 이 사람이 소설 속의 크라이스미스터, 지금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가고 싶은데 실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자기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계급이 하층 구조예요. 그래서 하위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의 대학 학장에게, 지금 말하면 총장님한테 편지 씁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싶은데요, 저는 목수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입학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말하지만 돌아온 답변은요, 크라이스미스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총장님이 이런 걸 쓴 것이죠. 당신은 주어진 환경, 사회적 계층, 목수 환경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대학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옥스퍼드 대학 갈 수 있는 것이죠. 계획과 상관없이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갈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에 목수이기 때문에 토마스 하디 이 작가의 그 경험입니다. 자기가 실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그 학교에서 받은 편지에는 당신의 목수 혹은 건축일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런 자기의 사회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말씀드린 거 토마스 하디의 귀향 같은 건 자연적 배경 때문에, 그 다음에 주디 업스키어 무명의 주드 같은 작품은요 사회적 배경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 제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대학 사회에 옥스퍼드 대학이랄까요, 작품의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 자체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과 자연적 환경은 작품의 주제를,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죠.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품고 있는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배경과 문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사한 문학의 역사입니다. 서사한 문학은 하늘, 당군신앙 같은 거 하나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가 만나서 인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영웅, 하나의 신화겠죠. 이거는 소설이 발생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허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네요. 신화 같은 거. 민담도 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만남을 통해서 영웅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서를 위한 절대적 가치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신화는 대부분 박혁거세나 그 우리 고구려시대 주몽이나 아니면 당군 신화 같은 거 허구이지만 그 건국 시조는 타고난 능력과 권위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계의 질서와 천상계의 신의 질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신의 섭리, 어떤 계획과 간섭과 섭리, 놀라운 그 플랜의 조화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은요, 말씀드린 거, 기존 질서가 잘못된 질서, 부정에 대해 도전하고요. 인간이 사는 사회입니다. 신성한 원리에 지배된다고 있지만 인간 사회에는 균열과 갈등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신화가 조화와 축복, 천상계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어떤 조화, 하모니와 블레싱, 축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전설은요,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분열과 슬픔이 있습니다. 분열과 슬픔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도 나오고요. 슬픔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신화와 전설은 똑같이 신성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화와 전설, 민담은 하나의 설화입니다. 설화. 진실을 담고 있지만 역사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추론은 말씀드렸고요. 신성한 원리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인간의 질서를 최고의 질서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충, 효, 열 같은 인간적 동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고 서양 같은 경우는 사랑이죠. 사랑과 배신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을 소자에다가 말씀 설자고요. 소설의 특징은 서사한 문학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 문학이고 극적으로 전개되는 플롯입니다. 구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소설은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 가장 나중에 나타난 장르입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는 왕이시여 신하들이 시를 지어서 왕을 칭송하기도 했는데 소설은 일반 우리 대중문학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인쇄문화의 발달과 함께 18세기 후반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올리버 여행기 같은 거, 로빈슨 크루소 같은 거, 몰 플랜더스 같은 거. 서양에서는 18세기에 출현한 거고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20세기 지금 현대에 가장 대중화된 장르입니다. 소설은 이야기의 문학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설 이야기 같은 건 진실이 있어요. 권선징악적인 것이니까 소설은 진실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은 잘 살고 축복받고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흥분올보 같은 거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소설은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소설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소설도 우리 시대의 상황과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설은 호구입니다. 호구입니다. 세트장 가보십시오. 호구입니다. 드라마도 호구입니다. 호구이고요.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라 시대 때 거 아니면 고구려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소설 작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있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놀라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픽션. 이 허가 비어있거나 완전히 현실과 단절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소설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픽션입니다. 허구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하나의 사실을 나타낸다면, 드러낸다면, 형상화한다면, 소설한다면 그것은 non-fiction, 픽션이 아니겠죠. 그런데 소설은 그럴듯한 현실을 개연성, probability, 개연성, 그럴듯한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non-fiction이 아니고 픽션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작가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상상력을 통해서 과장하거나 흥미있게 꾸미거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보여줘야만 탁월한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의 나열과 하나의 사실,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발생만 쭉 나열한다면 소설은 두꺼울 뿐이고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짜임새가 있고요. 미리미리 소설 쓰기 전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설의 특징은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연과학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문학 있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은 다양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설도 인문학이죠. 국문학, 영문학, 불어불문학, 중어 중문학, 일어일문학, 도덕문학.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누가 뭐래도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죠. 함께 체험하고 체휼하는 것. 소설은 인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학의 목적도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나도 그랬는데 공감하고 체험하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진리를 함께 탐색하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실을 탐색하는 것. 이것이 소설 창작의 목적이고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두꺼운 소설책 읽으려면
밤을 새워도 하루 이틀 혹은 며칠 걸립니다. 장편 소설은요, 장편 소설은 박경기 토지는 29이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화 삼국지 같은 거, 만화도 옛날 고우영 작가의 그 만화도 읽어보면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엄청나요. 20권 가까이 되는데 일주일, 2주일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국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프랑스 잘 못하지만 혹은 외국어로 읽을 때 미국 학생들은 이틀, 3일, 밤새면은 한권을 읽어요. 한권을 읽는데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 2주일 갖다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외국 작품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이 한국 소설, 국문학 소설 읽을 때도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소설은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 영국 소설, 미국 소설 공부하는 것이나 서양 사람이 한국 소설을 읽는 것도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삶의 진실을 탐색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작품 속의 인물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그 행동이나 가치관, 태도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인간관 또는 세계관,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 사회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설의 특징은요, 리얼리티가 있어요. 리얼리티는 R-E-A-L, 리얼에다가 I-T-Y 붙였죠. real, R-E-A-L, real 플러스 I-T-Y,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소설은 호구입니다. 호구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고요. 읽는 사람들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삶을 살펴보게 하는 소설의 그 하나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논리적인 것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리얼리티가 상실되지 않는 것. 그래야 소설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요. 소설은 서사문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설의 특징. 소설은 서사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설은 호구라는 거. 정리하면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공부한 거. 소설의 특징. 소설은 첫째는 서사문학입니다. 소설은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의 발전 과정에 가장 나중에 나타난 장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설은 호구라는 것이죠. 호구. 진실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 아닌 호구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어떤 사실을 서술한다면요. 그거는 실제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것이지만 소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호구입니다.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구입니다. 호구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을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소설은요,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실을 탐색하는 게 이거 소설의 목적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실을 탐색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설 그냥 사갖고 읽는 거는요, 또 재밌습니다. 소설이요. 그 다음 사건 어떻게 전개되는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반전도 있고요, 역전도 있고요, 인간의 불행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환희가 있고요, 슬픔도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작품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삶의 진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설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며 소설 속의 그 인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가의 가치관과 독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환경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환경의 힘에 의해서, 압도적인 환경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꿈과
꿈과 야망을 펼치지 못하고 그 환경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소설 같은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고요. 또 자연 환경 같은 경우 아까 토마스 하디 같은 예를 들었는데 자연의 힘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자연의 배경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움직입니다. 산과 벌판이 하나의 막연한 배경이 아니고요.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fate, 운명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설이고요. 또 사회적 배경이 있죠. 주드 같은 작품은요, 무명의 주드, 비운의 주드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적 환경, 사회 제도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크라이스트 민스터 소설에 나오는 대학은 현실로 말씀드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데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귀족들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고 아니면 돌을 깎는 석공이죠. 토마스 하디를 실제 형상화한 소설의 주드라는 시골 출신의 석수, 돌을 깎는 석수는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던 대학 입학이 좌절되는 것.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쉴 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건 요즘에 말하는 그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 제도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습에 의해서 대학 입학이 좌절되는 것이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에 속한 그 왕자들은 어느 정도 그 능력과 학업에 대한 태도가 있다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하층민,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토마스 하디 같은 경우 석공입니다. 돌을 깎는 사람들이나 하위층,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실력으로 대학 입학에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현실, 사회적 제도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소설에 어떻게 그 역할을,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현실을 제어하는지, 좌절시키는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환경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결국에 소설은요,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리얼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허구이지만 진실이 있고요. 허구이지만은 삶의 현실성,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리얼리티가 있기 때문에 소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 논리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쓴 작품이 아니고요. 천재적인 소설가나 나무리스 작가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만든 것이 소설입니다. 네, 소설의 개념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소설은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이고요. 네, 서사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서사문학의 특징 말씀드렸고, 서사문학의 역사, 소설의 개념과 특징인데, 서사문학은요, 연속적인 사건을 줄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줄거리가 있고, 구성이 있고,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호구적이라는 것입니다. 호구성을 기반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사문학에는 소설이 있고, 소설이 나타나기 전에 신화와 전설, 민담 같은 것이 서사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모든 서사 장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근거 첫째는 특정한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요, 동명왕 이야기, 고구려
고구려의 건국신화 같은 거, 유아의 몸에서 태어난 주몽이 있고 주몽이 수많은 시련을 겪어내서 고구려라는 국가를 세우는 건국신화 이야기했고요. 신화시대 인물과 사건, 환경 같은 환경과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시대의 사회성과 세계성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소설 김동인의 감자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 복녀가 궁핍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인간의 노력과 그다음 환경은 식민지라는 그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물이 좌절하고 몰락하고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화자에 의해서 언어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소사문학은 언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화자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양상을 반영하고 이야기가 반영한다면 화자는 그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 그 사회를 인식하는 인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자와 관계는, 이야기와 화자의 관계는요, 삶의 양상과 인간 주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소설 문학의 특징은요, 인물과 갈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구성과 시점. 구성은 그냥 짜임새가 아니고요,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짜임새 방법을 말하고요. 5단계 같은 경우는 발단과 전개, 위기와 결정,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사문학은요, 배경과 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같은 경우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소설이 그 문체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간결하고 딱딱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서사문학의 역사는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소설의 출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특징은 호구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 소설은 서사문학이고 호구문학입니다. 호구문학이고요. 소설 호구고,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진실을 탐색하지만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삶이 아니고요,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